아버님,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님은 사고로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르자 굳게 감겨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이불 아래에서 손이 움직이더니 며느리의 손 위로 작고 차가운 물건 하나를 밀어 넣었죠.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모아뒀다고. 누군가가 절대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이라고요.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식물인간이라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고 이것을 며느리에게만 건넨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시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서아는 남편 강정훈이 세상을 떠난 뒤로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녁을 차려도 마주 앉아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죠. 남편은 겨우 39살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했고 술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더러 운전도 늘 조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 퇴근길에 차량 충돌 사고로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억울하게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고 서아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했죠. 그런데 서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며칠 전에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서아야, 아버지 재혼하고 나서 집안이 너무 이상해졌어. 민철이 그놈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아는 그 말의 의미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장례를 치렀고 그 이후로는 시댁과 거리를 뒀습니다. 남편 없는 집안과 더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새어머니와 그의 아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아버님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으셨고 새어머니는 더더욱 며느리를 눈엣가시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시댁과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이어가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우석 회장님 보호자 되십니까?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서아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강우석 회장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숨졌고 수행비서도 크게 다쳤으며 회장님만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식물인간 가능성이 크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서아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창밖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은 결혼 생활 내내 며느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었죠. 2년 전 갑작스런 재혼 발표로 가족들이 놀랐지만 아버님도 외로우실 거라 생각하고 가족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바램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 후 안내데스크에 시아버님의 이름을 말하고 병실을 확인하고 병실 앞에 도착해 보니 병실 앞에는 이미 두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2년 전 재혼한 차문희와 그녀의 아들 최민철이었죠. 둘 다 어두운 차림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이나 느낌은 진짜 충격에 빠진 가족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어요. 서아가 들어서자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이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이제 회사 일도 집안일도 다 정리됐잖아요. 그 말이 서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시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정리 문제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아는 그 말을 무시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희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병실 안은 아픈 사람이 누워있는 곳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썰렁했습니다.
그 큰 회사를 이끌어온 회장님이 누워있는 병실인데 누군가 문병을 온 흔적도 정성껏 간호를 해줄 간병인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시아버지 강우석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서아의 기억 속의 아버님과는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양쪽 볼은 움푹 꺼져 있었죠. 가느다란 호흡만이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버님. 아주 작게 거의 숨소리만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서아는 시아버지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 서아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서아는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이내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그 다음엔 또렷하게요.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사람의 눈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서아의 얼굴에 멈추었어요. 초점이 맞아들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게요. 우석은 병실 문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눈을 가늘게 내리깔았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이불 아래에서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자 그의 손끝이 차갑고 단단한 물건 하나를 밀어 넣었죠.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올 만큼 작았고 겉면이 달아 있었어요. 오래 쥐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우석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수준으로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분명했어요. 말하지 마라. 누가 볼지 모른다. 잠깐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이었습니다. 사고 직전부터 몇 달 동안 녹음해 모아뒀다. 그 말이 끝나자 우석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표정도 손끝도 호흡도 전부 아까와 똑같이 돌아갔죠. 마치 방금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서아는 손 안에 쥔 녹음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옆 사람에게 들릴 만큼 세차게 뛰고 있었죠. 아버님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달을 일부러 숨기면서 이것들을 모아온 겁니다.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서아가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밀어넣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새어머니 차문이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지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서아가 뭘 봤는지 떠보는 눈빛이었죠. 서아는 애써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 말을 들은 문희의 얼굴에 아주 짧은 안도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서아는 그 순간 확신했죠. 이 사람은 시아버지가 절대 깨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서아는 집으로 돌아와 손이 떨리는 채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망설였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든 한번 들으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몇 달을 버티며 모아온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절대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차문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 지분만 정리되면 우리 쪽이 과반수야. 그리고 민철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정훈이 그 자식이 없어진 뒤로 훨씬 쉬워졌잖아요. 서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강정훈의 죽음을 두 사람이 이미 정리된 일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손에 들린 녹음기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파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파일에서는 문희와 협력업체 대표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부지 매각만 조용히 넘어가면 그쪽도 살아남고 우리도 살아남습니다. 서류는 이미 다 맞춰놨습니다.
회장 서명본처럼 처리해두면 됩니다. 시아버지 소유 부지를 불법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류를 위조해서요. 서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범죄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따로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죠. 서한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고 마주 앉은 의사는 김도연 교수였습니다. 중년의 차분한 인상이었고 말을 꺼내기 전에 한참 서아의 얼굴을 살폈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서아는 놀랐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알려진 환자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걸 주치의가 말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김도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강우석 회장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었는데 당시 사업가였던 우석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의대를 마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 내부 인맥을 써서 담당 교수를 자신으로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차문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김도연은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식물인간이 아닙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부러 그걸 숨기고 계십니다. 그는 우석의 연기를 돕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은 최대한 무반응 상태처럼 정리하면서도 실제 투약은 회장이 버틸 수 있도록 조정해 두었다고 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처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며느리 서아만 믿어라.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원 안에도 자신들의 편이 있다고 생각하니 안도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녹음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파일들이 남아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협력업체 쪽 사람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공사비 누락건은 덮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요구한 돈은 먼저 입금해 주시죠. 서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협력업체 비리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뒷돈까지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 지분 장악, 부지 불법 매각, 서류 위조, 뒷돈 거래.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해놓고 재혼한 거였어요. 서아는 그날 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아야,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젠 가족이 아니라 사냥꾼 같아.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거됐던 거였죠. 서아는 식탁 위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원 없이 펑펑 울고 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아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도연 교수를 다시 만나 녹음 내용을 전부 들려주었죠. 교수는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이 서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날 오후 전자기기 상가에 들렀습니다. 손가락보다 작은 초소형 카메라를 하나 샀죠.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병원으로 들어가 시아버지 병실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간호사 눈에 띄지 않게 카메라를 병실병 모서리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붙였습니다. 비서 한태준이 옆에서 망을 봐주었죠. 한태준도 회장님과 함께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한태준은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목격자였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마음이 서아 못지않았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병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민철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 카메라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데 화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가 고스란히 보였죠. 서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인다. 그 순간 처음으로 싸움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경고, 시아버지가 건넨 녹음기, 그리고 지금 서아가 직접 설치한 카메라까지 진실을 향한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집에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병동이 조용해지고 복도 불빛도 절반이 꺼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화면 속에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어두운 옷차림의 차문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보이던 걱정스러운 아내의 얼굴은 사라지고 차갑고 도끼 어린 표정만 남았죠. 서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희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우석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당신 듣고 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갑자기 우석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 세게 뽑아버렸습니다. 반응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의식이 있다면 고통에 움찔할 수밖에 없는 자극이었어요. 서아는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머리카락이 그대로 뜯겨나갈 만큼의 고통이었는데 우석은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손끝 하나 떨지 않았죠. 문희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 참으면 진작 들켰겠지. 근데 당신 아들도 그렇게 버티다가 죽었어.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독설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자백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내뱉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장면은 서아가 직접 숨겨둔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저장하고 외장 저장 장치에도 따로 담아두었죠. 비서 한태준 쪽에도 복사본을 넘겼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파일을 지워도 다시 복구할 수 있게 이중으로 준비해 두었어요. 이제 서아는 진실을 아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증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김도연 교수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보는 내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영상이 끝난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 영상이면 됩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상대가 어디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서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자리는 이미 없었습니다. 비서 한태준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서아와 함께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상황은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회장 차량은 정기 점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고 직전 브레이크 반응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태주는 충돌 직전 운전기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브레이크가 안 먹습니다라고 외치던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덤프트럭이 회장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를 조회했지만 번호판은 도용된 것이었고 차량은 대포차로 확인됐습니다. 처음부터 추적이 안 되게 준비된 차량이었던 겁니다. 서아는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관해 두었던 자료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고 사진, 보험사 통보서, 남편의 마지막 통화 기록, 정비 이력, 블랙박스 교체 내역까지
하나하나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남편 정훈의 사고 직전에도 차량 정비 라인에 민철 측근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회장 사고 때도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겹쳐 있었죠. 서아는 직접 정훈의 사고를 담당했던 정비업체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며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서아가 포기하지 않고 민철의 이름을 꺼내자 그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는 것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파고들었어요. 결국 그 직원의 입에서 윗선에서 손 떼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서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작은 실마리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죠. 그리고 시아버지 회장실 금고에서 남편 정훈이 남겨둔 메모 사본까지 찾아냈습니다. 민철이 차량 쪽까지 건드린다. 아버지도 위험할 수 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목숨을 잃기 전에 경고를 남겼지만 아무도 그것을 먼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죠. 서아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으니까요. 서아는 녹음기 파일, 카메라 영상, 협력업체 뒷돈 흐름, 부지 매각 관련 위조 서류, 브레이크 이상 정황, 대포차 충돌 기록, 남편 사고와 회장 사고의 공통 정비 라인, 그리고 남편의 메모까지 전부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한태준이 옆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주었죠. 두 사람은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붙였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자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며느리 서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아가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도연 교수, 한태준, 윤서아, 그리고 회장의 개인 변호인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들이 전부 펼쳐져 있었죠. 녹음기 파일, 병실 카메라 영상, 협력업체 뒷돈 흐름, 부지 매각 위조 서류, 브레이크 이상 정황, 대포차 충돌 기록, 공통 정비 라인, 남편의 메모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는 동안 변호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차문희 쪽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던 서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검은 승용차가 이틀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낯선 차가 서 있거나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는 남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같은 통로에서 마주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죠.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현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로비에서 민철과 마주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기다리고 있었죠. 서아가 들어서는 걸 보자마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로비 한쪽 구석에 마주 서자 민철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유롭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죠. 형수님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병원도 자주 오시고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시고 자신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세요, 형수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더니 그가 서아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형님이 돌아가시기던 날 드셨던 그 보약 기억하세요? 서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약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 시어머니가 피곤해 보인다며 보약을 지어서 가져왔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꼭 마시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서 보약을 해온 거라며 고맙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 오전에 피곤하다며 보약 한 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약을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운전한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연결 짓지 못했지만
지금 민철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민철은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덧붙였습니다.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못 삽니다, 형수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철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두 눈에 힘을 주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민철 앞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서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금방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뒷모습이 느긋해 보였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죠. 그 협박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요. 모든 증거는 이미 여러 곳에 나뉘어 보관되어 있었고 변호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터졌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기자마자 병원 내부 조사가 동시에 시작됐죠. 약물 변경 시도 기록과 녹음 내용이 일치하면서 사건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차문희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죠. 서아가 정식 보호자로 인정된 이상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희는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변호사의 팔에 이끌려 병원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뒤돌아서는 문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보였습니다.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실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문희와 최민철이 몇 년에 걸쳐 협력업체 비리를 눈감아주며 뒷돈을 챙겨온 것, 회장 서명을 위조의 부지를 불법 매각하려 한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온 것까지 전부 드러났습니다. 녹음기 파일 속에 담긴 대화들이 병원 기록과 정비 기록과 맞아 들어가면서 사건의 윤곽이 선명해졌죠. 강우석 회장 본인도 변호인 앞에서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이도 나도 저 둘이 꾸민 짓이 맞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랜 싸움을 마무리 짓는 말이었습니다. 우석은 본격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교수는 이제 더 숨길 필요가 없다며 회복 치료를 공개적으로 진행했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혼자서 고개를 돌리고 팔도 들 수 있게 됐어요. 2주가 지나자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떠먹던 날 우석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죠. 서아도 옆에서 따라 웃다가 결국 함께 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석은 보조기구를 잡고 침대에서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걸음도 걷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이사회가 열리던 날 우석은 직접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요.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가득한 테이블을 마주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죽음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난 뒤 햇살이 가득한 정원에서 우석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서아야,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줘서 내가 다시 눈 뜨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대로 사라지게 됐을 거다. 서아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버텨주셨으니까 저도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제 정훈 씨 몫까지 우리가 같이 지켜야죠. 우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적어도 그 죽음이 헛되게 묻히지는 않게 됐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면 그건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살려낸 며느리 윤서아가 그 집안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건 윤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냥 조용히 살겠다고 돌아섰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아는 두려웠지만 움직였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마음 하나였죠. 차문희와 민철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장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호자라는 권한으로 사람 하나를 침대 위에 가둬두고 재산을 챙기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아내이자 아들인 척하면서요. 그 위선이 듣는 내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강우석 회장이 몇 달을 혼자 버티며 녹음기에 증거를 모아온 장면은 정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만 믿고 기다린 거잖아요. 그 기다림이 결국 진실을 세상 밖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이 만든다는 것. 이 이야기가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전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곁에도 지금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